오늘 경기는 댓글창이 불타는 경기입니다. 왜냐면 링에 오르는 두 선수는 같은 진영에서 출발했지만 평가는 정반대로 갈리는 사람들, 노무현 vs 문재인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원칙과 소신으로 기억되고 한 사람은 위기 속 운영과 외교의 장면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둘 다 지지자에겐 영웅이고 반대편에겐 악몽입니다. 오늘은 누가 더 착하냐를 묻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오늘은 더 잔인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더 나은 대통령이었나? 이 질문이 위험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국 이렇게 바뀌기 때문이죠. 대통령에게 당신은 뭘 원하냐? 원칙이냐 실용이냐? 개혁이냐 안정이냐? 명분이냐 체감이냐? 외교의 장면이냐? 내 삶의 체감이냐? 먼저 링 입장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노무현은 2002년 대선에서 48.91%로 당선됐고 문재인은 2017년 조기 대선에서 41.08%로 당선됩니다. 출발 전부터 결이 달라요. 노무현은 박빙 승부로 들어온 대통령이고 문재인은 촛불 이후의 기대를 등에 업고 들어온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되기 전 변호사였고 비주류였고 끝내 정상까지 올라간 드라마 같은 인물입니다. 권위주의와 기득권에 맞서겠다고 링에 올라온 선수죠. 하지만 동시에 따라붙는 말도 있습니다. 탄핵, 측근 비리, 이라크 파병, 그리고 부동산. 문재인, 노무현에 가장 가까운 동료였고 뒤이어 정권을 잡은 계승자입니다. 촛불 이후 등장의 외교와 갈등, 그리고 코로나까지 거대한 파도를 맞은 선수죠. 하지만 이 사람에게도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조국, LH, 공정 논란, 그리고 역시 부동산.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둘을 비교하면 사람들은 딱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의 룰을 바꿨다. 권위주의를 끊었다. 개혁의 기준을 만들었다.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나라를 갈라놨다. 말로 싸움을 키웠다. 집값 전쟁을 시작했다.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 속에서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버텼다. 평화의 장면을 만들었다.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정이 무너졌다. 신뢰가 무너졌다. 특히 집값, 그 한 방으로 끝났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이것입니다. 둘 중 누가 더 좋아 보이냐가 아니라 누가 더 나은 결과를 남겼냐는 겁니다. 대통령은 말로 평가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결국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룰은 5가지로 고정합니다. 첫째, 제도와 민주주의. 룰을 지켰나 바꿨나. 둘째, 경제와 민생. 숫자와 체감이 어디로 갔나. 셋째, 부동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평가를 갈라버리는 핵심 변수. 넷째, 외교와 안보. 국가의 위치를 올렸나. 다섯째, 통합과 리더십. 내 편 말고 국가 전체를 묶었나. 중요한 공지 하나. 오늘 영상은 미화도 안 하고 악마화도 안 합니다. 대신 팩트로 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회피하지 않습니다. 심판인 제가 판정을 내립니다. 여러분도 심판입니다. 댓글은 이렇게 남겨주세요. 노무현 승, 문재인 승, 또는 무효. 그리고 반드시 한 줄 이유를 남겨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 나는 외교보다 집값이 더 중요하다. 나는 위기관리 능력이 대통령의 전부라고 본다. 나는 둘 다 공과가 커서 판정 불가다. 이제 라운드로 들어갑니다. 1라운드에서 묻겠습니다. 노무현은 무엇을 바꾸려 했고 무엇을 남겼나? 2라운드에서 묻겠습니다. 문재인은 무엇을 해냈고 무엇에서 무너졌나? 그리고 3라운드에서 심판표를 공개합니다. 같은 기준으로 채점했을 때 누가 더 나은 대통령이었는지 오늘 링 위에서 끝내겠습니다. ROUND 1점 노무현. 노무현 1라운드 들어갑니다. 오늘은 호불호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채점합니다. 노무현은 개혁의 상징으로 남았지만 동시에 갈등과 부동산이라는 반칙 논란도 함께 달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한마디로 득점도 크고 감점도 큰 선수예요. 먼저 기본 기록부터 깔고 가겠습니다. 노무현은 2002년 대선에서 48.91% 득표로 당선됐고 임기는 2003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5년입니다. 이건 출발부터 박빙 승부였다는 뜻이에요.
강력한 지지, 기반으로 밀고 들어온 대통령이 아니라 작은 격차로 링에 올라온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국정 내내 확장과 설득이 필수였고, 그게 성공한 부분도 있고 실패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득점부터 보겠습니다. 노무현의 가장 큰 득점은 권위주의와의 단절이라는 방향성입니다. 대통령의 말투, 청와대 문화, 정치 문법 자체를 바꾸려 했고, 실제로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은 군림한다는 감각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런 건 통계로는 안 잡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역사 평가는 여기서 점수를 줍니다. 두 번째 득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례가 드문 장면입니다. 2004년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했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노무현은 복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탄핵을 당했다가 아니라 헌정 시스템이 작동한 상태로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정치가 폭발했는데도 제도가 무너지지 않았고 그 경험이 한국 민주주의의 내구력을 보여준 사례로 남습니다. 심판 기준으로는 득점입니다. 다만 시청자에 따라 탄핵까지 간 건 감점 아니냐는 반론도 가능하죠. 이건 댓글에서 갈립니다. 세 번째 득점은 제도 변화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호주제 폐지가 결정적으로 진행됐고 성차별적 가족제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흐름이 굳어집니다. 이런 제도는 한번 바뀌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 바뀐 게 당연해졌다로 남아요. 이런 건 장기 득점입니다. 네 번째 득점은 대외 전략에서 나옵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에 한미 FTA 협상 타결과 서명 단계까지 끌고 갑니다.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그만큼 정치적 비용이 큰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정부는 세계 교역 질서 속에서 한국의 좌표를 고려한 결정을 밀어붙였고 이건 이념보다 국가 전략으로 평가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건 좋아하든 싫어하든 큰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득점이 잡힙니다. 다섯 번째 득점은 남북관계입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백사선언은 남북관계에서 정상 간 합의문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실익이 충분했냐, 지속 가능했냐는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남북관계를 대화와 합의의 틀로 밀어 넣으려는 시도 자체는 역사 기록으로 남습니다. 여기까지가 노무현의 득점입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노무현은 정치의 방향과 제도의 기준점을 남긴 선수다. 그런데 이제 감점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댓글창이 뜨거워질 겁니다.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감점, 많은 사람이 떠올리는 한 단어는 부동산입니다. 정부는 강한 규제와 메시지로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상당수 국민은 체감은 패배였다라고 기억합니다. 이때부터 한국 정치에서 집값이 대통령 평가를 좌우하는 구조가 더 강해졌고 노무현은 그 구조의 출발선에 서 있었던 대통령으로 자주 소환됩니다. 수치로는 자료마다 다르게 잡히지만 중요한 건 논쟁이 아니라 체감입니다. 대통령 평가에서 체감은 점수예요. 이건 큰 감점입니다. 두 번째 감점은 측근 비리입니다. 참여정부는 도덕성과 개혁을 강하게 내세웠는데 측근 비리 이슈가 초반부터 터지면서 우리는 다르다는 약속이 흔들렸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개인 비리 여부와 별개로 도덕성을 간판으로 건 팀에서 측근 문제가 터지면 감점이 더 큽니다. 심판 기준으로는 명확한 감점입니다. 세 번째 감점은 이라크 파병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의 공병의무 부대 파견 이후 자이툰 부대 중심의 추가 파병을 진행했고 최대 규모가 약 3,60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논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한쪽은 한미동맹과 안보 현실을 말하고 다른 쪽은 명분 없는 전쟁 참여를 말합니다. 중요한 건 노무현이 진보 성향 지지층과 정면 충돌하는 장면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지지층 내부 균열은 리더십 감점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감점은 정치적 갈등의 고착입니다. 노무현의 강점은 직설과 돌파였지만 그 방식이 어느 순간부터 통합보다 대결로 읽히는 순간들이 쌓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치가 팬덤과 반팬덤으로 더 선명하게 갈라지는 과정에서 노무현 시기가 자주 언급됩니다. 물론 이게 노무현 한 사람의 책임만은 아니지만 대통령은 시대의 파도를 관리했는지도 같이 채점됩니다. 이 항목은 사람마다 점수가 크게 갈립니다. 자, 여기서 심판 정리합니다. 노무현은 득점이 확실한 대통령입니다. 헌정 시스템의 작동, 권위주의와의 단절, 제도 개혁, 큰 외교 통상 결단, 남북 정상외교의 기록. 하지만 감점도 확실합니다. 부동산에서의 체감 패배, 측근 비리로 인한 도덕성 타격, 이라크 파병 논쟁,
그리고 갈등 정치의 고착. 이제 여러분이 판정할 차례입니다.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세요. 노무현 득점이 더 크다 또는 노무현 감점이 더 크다. 그리고 딱 한 줄 이유. 예를 들면 제도와 방향이 더 중요하다. 혹은 집값과 도덕성이 대통령 평가의 핵심이다. 다음 라운드에서 문재인을 같은 기준으로 올려놓으면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노무현의 방향과 문재인의 운영 중 여러분은 무엇에 더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라운드 2 문재인 들어갑니다. 노무현이 방향과 원칙의 선수였다면 문재인은 확실히 운영과 위기관리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을 잘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 삶이 무너졌다라고 느낀 사람도 똑같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은 기록이 많고 상징도 많고 논쟁도 많은 대통령입니다. 득점도 크지만 감점도 큰 선수, 딱 그 타입입니다. 기본 기록부터 깔고 가겠습니다. 문재인은 2017년 조기 대선에서 41.08%, 1342만 표 수준으로 당선됐고 임기는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입니다. 촛불 이후 정권 교체가 아니라 체제 리셋, 기대를 등에 업고 들어온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시작부터 국민이 요구한 건 단순합니다. 공정, 정의, 민생. 이 세 단어를 얼마나 지켰느냐가 오늘 라운드의 핵심 채점 기준입니다. 이제 득점부터 보겠습니다. 문재인의 가장 큰 득점은 2018년에 몰려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판문점 선언이 나왔고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호불호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 시기에 한국 외교는 전 세계 뉴스 한가운데에 섰고 전쟁 위험이란 단어가 대화란 단어로 바뀌는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지속되지 못했다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대통령은 장면을 만들었고 그 장면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외교 라운드에서 확실한 득점입니다. 두 번째 득점은 분배 쪽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 최저임금 인상은 숫자로도 강하게 남아요.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년 연속 두 자릿수에 가까운 인상이었고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체감이 컸습니다. 임금이 오르며 삶이 조금 나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 말할 반작용도 컸지만 적어도 정부가 분배의 방향을 강하게 잡고 흔들었다는 점은 득점으로 남습니다. 세 번째 득점은 위기관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부분은 코로나와 함께 흘렀습니다. 여기서 평가는 갈립니다. 방역을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너무 가혹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관리에서 심판이 보는 건 완벽했냐보다 시스템이 버텼냐입니다. 한국은 2020년 전 세계적 충격 속에서도 경제가 완전히 붕괴하진 않았고 2021년에는 반등을 기록합니다. 숫자로 보면 2020년은 마이너스 성장, 2021년은 4% 안팎 반등, 2022년은 2%대 둔화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2라운드는 문재인이 망하지 않게 버틴 점에서 일정 득점이 잡힙니다. 네 번째 득점은 복지권리 영역입니다.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인상, 고용안전망 강화 같은 정책은 세부 항목마다 논쟁이 있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국가가 책임을 넓히려 했다는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당장 유행하는 이슈는 아니어도 시간이 지나면 정책 누적 효과로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여기까지가 득점입니다. 정리하면 문재인은 평화의 장면, 분배의 메시지, 위기 속 운영에서 강점이 분명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점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댓글창이 갈라질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감점은 단 하나로 요약됩니다. 부동산입니다. 정부 통계 지표에서도 전국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이 2020년 5%대, 2021년 9%대 상승으로 잡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숫자도 숫자지만 진짜는 체감입니다. 내 월급으로 집을 못 산다가 평생 못 산다로 바뀌는 순간을 많은 사람이 이 시기에 겪었고 그 분노가 세대 갈등과 정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치명적이었던 이유는 단순히 집값이 올랐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부동산과 전쟁을 말하면서도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정책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데 있습니다. 대통령 평가는 결국 체감으로 결정되고 2라운드에서 문재인은 대형 실점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감점은 공정의 붕괴로 상징되는 사건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조국 논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강하게 밀었고 많은 지지자는 그걸 기득권 개혁으로 봤습니다. 반대로 많은 국민은
그 장면을 공정의 기준이 무너졌다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부터 국정은 정책 경쟁이 아니라 진영 전쟁으로 바뀌었고, 문재인 정부는 개혁 동력을 얻는 대신 사회적 신뢰를 크게 소모했습니다. 정치에서 신뢰는 체력인데 체력이 빠지면 후반 운영이 급격히 흔들립니다. 세 번째 감점은 공공기관 신뢰의 붕괴입니다. LH 사태는 상징적이에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말하는 동시에 그 기관 내부가 깨끗했냐라는 질문이 폭발했고, 그 순간부터 부동산 정책은 내용이 아니라 의심으로 읽혔습니다. 정책이 아무리 정교해도 신뢰가 무너지면 설득이 불가능해집니다. 이건 정권 전체의 큰 감점으로 남습니다. 네 번째 감점은 통합의 실패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에는 국민적 기대가 컸지만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크게 흔들립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최고치가 80%대, 최저치가 20%대 후반까지 내려간 기록이 언급됩니다. 이건 정책 성과와 별개로 국민이 하나로 판정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의 임무는 내 편을 기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어도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 싸우다 끝나지 않게 만드는 건데, 문재인은 결과적으로 양극화의 상징이 되어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심판 정리합니다. 문재인은 득점이 확실한 대통령입니다. 평화의 장면, 분배의 메시지, 위기 속 시스템 운영. 하지만 감점도 확실합니다. 부동산이라는 체감 KO, 공정 논란으로 인한 신뢰 소모, 공공기관 불신, 폭발, 그리고 통합의 실패. 여기서 여러분이 판정할 차례입니다. 댓글은 이렇게 남겨주세요. 문재인 득점이 더 크다 또는 문재인 감점이 더 크다. 그리고 딱 한 줄 이유만. 예를 들면 위기관리와 외교가 더 중요하다. 혹은 집값과 공정이 대통령 평가의 핵심이다. 다음 라운드에서 두 선수를 같은 잣대로 올려놓고 제 채점표를 공개하겠습니다. 노무현의 방향이 더 나았는지, 문재인의 운영이 더 나았는지. 이제 진짜 판정 들어갑니다. 라운드 3점. 누가 더 나은 대통령이었나? 판정 라운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심판합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둘 다 개혁을 외쳤고, 둘 다 진영을 만들었고, 둘 다 한국 정치의 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상징만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국가 운영의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오늘 심판 기준은 딱 5개입니다. 1점 민주주의제도 변화, 2점 경제삶의 체감, 3점 외교안보 특히 남북, 4점 위기관리 국정운영 안정성, 5점 통합 리더십 갈등 관리. 이제 하나씩 점수로 갑니다. 10점 만점, 총 50점. 1점 민주주의제도 변화. 노무현은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 권력의 사용 방식을 바꿔놓은 인물입니다. 정치적 자산이 없던 인물이 선거에서 이겼고, 권위주의적 통치를 스타일로 거부했습니다. 결정적으로 2004년 탄핵 사태를 겪고도 헌정 질서 안에서 복귀했습니다. 이건 대통령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제도가 작동했다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문재인은 촛불 이후 등장한 정부로서 절차적 정당성은 매우 강했습니다. 다만 개혁이 제도 설계로 깊게 남았느냐, 아니면 정치적 전선으로 소모됐느냐에서 평가가 갈립니다. 점수 노무현 9점, 문재인 7점. 2점 경제삶의 체감. 경제는 단순 GDP가 아니라 살기 쉬웠냐로 기억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팬데믹으로 충격을 맞았고, 그 뒤 2021년 반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체감은 부동산과 자산 격차로 굳어졌습니다. 집이 2라운드에서 문재인에게 가장 큰 감점 요인입니다. 노무현 정부도 부동산 문제로 비판이 강했습니다. 다만 당시 논쟁의 중심은 수도권 집값이었고, 문재인 시기의 논쟁은 전 국민 자산 게임으로 확장됐습니다. 체감 충격의 폭이 달랐다는 말이죠. 점수 노무현 6점, 문재인 5점. 3점 외교안보 남북 포함. 노무현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백사 선언으로 협력 의제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문재인은 2018년 판문점 선언으로 전쟁 없는 한반도라는 프레임을 세계 무대에 올렸고, 남북미 정상외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건 이벤트 자체만 놓고 보면 역대급입니다. 문제는 결과입니다. 노무현 시기에도 북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문재인 시기에도 비핵화는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외교의 파급력과 국제적 주목도는 문재인이 더 컸습니다. 점수 노무현 7점, 문재인 8점. 4점 위기관리 국정운영 안정성.
노무현은 탄핵이라는 초대형 정치 위기를 겪었고 그 이후 국정 동력은 강약이 반복됐습니다. 국정 철학은 선명했지만 정치 연합위회 운영에서는 자주 막혔습니다. 문재인은 임기 중반까지는 국정 장악력이 강했습니다. 특히 팬데믹이라는 예외 상황에서 정부 시스템이 멈추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한 플러스입니다. 반대로 후반부로 갈수록 인사정책 논란이 누적되며 피로감이 커졌습니다. 점수 노무현 6점, 문재인 7점. 5점 통합 리더십 갈등 관리. 이 항목은 둘 다 아픕니다. 둘 다 진영 정치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노무현은 지역주의의 정면으로 돌진했고 그만큼 반발도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대신 본인이 불리한 지역에서 정치를 계속했다는 상징은 남았죠. 문재인은 촛불 이후 출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반대 진영과의 감정, 골이 더 깊어졌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통합이라는 단어가 국정의 중심 언어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점수 노무현 5점, 문재인 4점. 총점 집계합니다. 노무현 9, 6, 7, 6, 5, 33점. 문재인 7, 5, 8, 7, 4, 31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문재인이 더 높은 거 아니었어?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심판은 인기투표가 아닙니다. 역사적 잔상까지 포함하는 판정입니다. 최종 판정. 나는 아주 근소하게 노무현의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노무현은 국정 성적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한국 정치가 돌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은 충격을 남겼습니다. 탄핵을 제도 안에서 끝냈고 권위주의적 통치의 문법을 끊어냈고 대통령이 왕이 아니라는 기준선을 올려버렸습니다. 이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업적입니다. 하지만 단서도 붙입니다. 체감 삶과 자산 문제만 놓고 심판하면 문재인도 노무현도 둘 다 크게 감점입니다. 그리고 남북 문제는 둘 다 이벤트는 만들었지만 최종 결과물은 미완으로 남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파이팅!